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쉽게 지칠까? 나도 참 많이 견뎌왔는데 말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오래 머무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고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는 마음 때문에 더 허전해진 날들이 있었지요.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내가 더 힘든 걸까? 하지만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깊이 사랑하고 성실히 살아왔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마음이 곧 바탕이라 했습니다. 바탕이 고운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책은담에서도 심을 너무 기울이면 상상이 온다고 말하며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상처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둔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섬세해집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감정의 결은 고와지고 이해가 넓어질수록 마음은 더 조용히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서양 철학자 6명이 남긴 한 가지 공통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는 마음을 덜 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어디까지 내어줄지, 어디까지는 지켜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관계 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이 쌓여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 지쳤는지, 왜 상처받았는지, 왜 때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허전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흔들리지 않는 평정과 단단함을 되찾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마음의 소음이 잦아들고 당신 안의 고요가 다시 자리를 잡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마음을 쏟았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식에게. 마음을 주는 일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아했고, 사랑했고, 이해하려고 끝없이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을 많이 준 만큼 상처도 깊어졌다는 사실을. 진심이었는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애썼는데 상처만 남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철학자들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을 둔 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너무 가까이 두면 상대의 감정이 그대로 나에게 스며듭니다. 상대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오늘 하루 내 감정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는 타인의 날씨에 따라 울고 웃는 자와 같다. 누군가의 기분이 흐려지면 그 그림자까지 내가 함께 짊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의 자존감까지 흔듭니다. 정약용은 마음의 균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멀리 두어야 밝고 가까이 두면 흐려진다. 너무 가까운 마음은 사랑을 깊게 만들지만 동시에 상처를 깊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흔들리고 더 크게 상처받는다는 점입니다. 얕은 사람의 상처는 얕게 스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운 사람은 작은 말, 작은 행동에도 상처가 깊이 스며듭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섬세함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조금씩 깨닫습니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깊이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을. 마음이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감정이 곧 내 감정이 되고 상대의 혼란이 그대로 나를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옛 철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 거리는 냉정이 아니라 지혜이고 무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하는 순간 상처의 범위도 달라지고 흔들림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무심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해받았을 때. 하지만 철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은 감정이 이성을 앞지를 때, 즉,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가 흔들릴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셀 수 없이 많은 감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서운함, 분노, 억울함, 불안, 외로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 그 감정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훅 들어와 우리 마음의 평온을 저 멀리 밀어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 내 마음을 쏟았던 사람에게서 오는 감정이라면 그 파도는 훨씬 더 크게 밀려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감정의 출렁임을 내면의 소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마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음이 우리를 훨씬 더 괴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은 바람에 불과하다. 그 바람이 나의 내면을 흔드는 이유는 나의 뿌리가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논어에서도 공자는 감정의 요동에 대해 아주 간결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안정되고 소인은 늘 흔들린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감정은 언제나 먼저 반응합니다. 화를 내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억울함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 이미 상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을 터뜨린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오래 남고, 더 깊은 후회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반응할수록 커지고, 바라볼수록 작아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은 늘 타인의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상대가 날카로우면 나도 상처받고, 상대가 무심하면 스스로 버려졌다고 느끼며, 상대가 바쁘기만 해도 나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감정에서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진짜인가?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바람인가? 부처 석가모니는 감정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을 붙잡지 않는 것이 해탈이다. 마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 상대의 표정 하나가 내 하루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잠시 흘러나온 타인의 감정일 뿐이며 그 감정을 받아들일지 흘려보낼지는 오직 나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두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감정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은 타인의 삶을 살고,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산다. 감정은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관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관찰의 힘이 바로 무심의 첫걸음이며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감정 너머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상이 당신을 흔들 수 있는 틈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아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마음을 가장 많이 내준 사람에게서 온 상처였음을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더 깊고 더 오래 갈까요?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관계의 거리에서 비롯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서로 따뜻함을 얻기 위해 가까워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따뜻함과 고통이 공존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책은담에서는 관계의 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친소 친수는 한 생각에 달렸고 거리는 한 걸음에 달렸다. 너무 깊어지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 어딘가 서로가 숨 쉬는 여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늘 그랬습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다 주었기 때문에 상처가 컸고, 배우자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컸고, 친구를 믿었기 때문에 배신이 더 아팠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많은 관계는 처음엔 따뜻함으로 시작하지만 조금씩 기대가 쌓이고 그 기대가 오해가 되고 오해가 서운함으로 변하면서 무게를 더해갑니다. 이 모든 감정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의 경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두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음을 과하게 내어준 경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대의 감정에 너무 깊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결국 두 경우 모두 마음의 거리를 잃었을 때 벌어집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내가 그 선을 넘으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상대가 넘으면 내가 숨이 차오르는 지점, 그 선이 바로 마음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사라지는 순간 존중도 사라지고 자유도 사라지고 평온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리를 두면 정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무심하면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무심은 냉정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지나치지 않게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이며 내 감정과 상대의 감정 사이에 서로 숨 쉴 공간을 남겨두는 지혜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조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할수록 윗자리를 굳게 하지 말고 멀수록 아랫자리를 가볍게 하지 말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멀다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늘 적당한 거리를 가질 때 오래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빨리 잊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처가 더 깊게 남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유를 주고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작은 여백을 둔다고. 그 여백이 있어야 관계가 숨 쉬고 그 여백이 있어야 서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관계는 오래가고 평온하며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세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상처는 마음이 깊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잃어서 생긴다. 그리고 무심은 그 거리를 회복하는 기술이다. 이 지혜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에 지치지 않는 방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나이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최고다. 자식밖에 없다. 결국 자식 때문에 산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오래 들어서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 말들이 우리를 위로한 만큼 또 다른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철학자들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식에게 건 기대 때문에 생긴다. 부모는 평생 마음을 주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한 적은 거의 없지만 그 마음은 늘 자식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반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부모를 내 삶의 전부로 삼기도 어렵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누군가의 잘못도 아닌데 상처는 이상하게도 부모의 마음에 더 깊이 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아프게 다가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삶의 의미로 여기지만 자식은 부모를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 이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 순간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 중 가장 완고한 욕망이 관계에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기대합니다.
내가 해준 만큼의 감사, 내가 바란 만큼의 관심, 내가 희생한 만큼의 이해. 하지만 자식은 그 기대를 모르고 알고 싶어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부모 마음의 깊이를 그들은 평생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서운해지고 자식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부모는 외로워지고 자식은 그 외로움이 자신 때문이라고 상상조차 못합니다. 논어에서는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 짧고도 깊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 기대가 지나치면 원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공자는 기대보다는 책임, 원망보다는 이해를 강조했습니다. 톨스토이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주는 일이다. 부모의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이 때로는 기대의 무게로 변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라고. 기대가 깊었기 때문에 상처도 깊은 것이라고.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클수록 기대도 커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상처는 깊어진다. 그러나 철학은 여기서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자식을 향한 마음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바쁘고 그들도 걱정이 있고 그들도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자식도 부담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의무에서 자연스러움으로 바뀝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기대를 심지 말고 사람을 도우되 공을 남기지 말라. 기대가 없을수록 사랑은 더 순수해지고 공이 없을수록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자식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마음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네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계속하되 기대는 내려놓아라.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외로움도 함께 사라진다. 이 지혜를 깨닫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자식과의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은 다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중심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순간들이 감정에 의해 흔들렸음을 깨닫곤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무너져 내리고 자식의 행동 하나에 괜히 마음이 서늘해지고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보니 너무 또렷하게 알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기대한 만큼 나를 배려해 주지 않으며 타인의 감정은 내가 예상할 수도 없고 심지어 평생 사랑한 자식조차도 내 마음을 전부 이해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공통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욕망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준 만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같은 감정적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 욕망이 꺾이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고 외로워지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욕망을 줄이는 순간 고통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고통도 수그러들고 마음은 스스로 평온해진다. 무심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심은 차갑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무관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무심은 감정을 바라보는 거리를 두는 것, 그 거리가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을 수 있을 때 한 걸음 물러서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말하지 않아도 될 때 침묵하면 덕이 깊어진다. 무심이란 바로 이 한 걸음,
이 한 번의 침묵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바로 말하지 않고 억울함이 치밀어도 즉시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파도가 가장 클 때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이 감정이 사실인가? 아니면 잠시 지나가는 바람인가? 이 짧은 질문 하나가 감정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즉, 감정에 즉시 반응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이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나를 태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심은 회피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내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분이 나쁘다고 내 기분까지 나빠질 필요는 없고, 누군가 화가 났다고 내 마음이 함께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무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의 감정일 뿐, 나의 감정은 내가 선택한다. 이 한 태도가 삶의 중심을 되찾는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강함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큰 강함, 돈이 만든 강함, 지위가 주는 강함.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필요한 강함은 이 모든 것과 다릅니다. 바로 마음의 강함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 이 강함은 조용하지만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고요한 마음만이 모든 폭풍을 지나간다. 무심은 바로 이 고요함의 시작점입니다. 무심은 포기가 아니라 평온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무심은 냉정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지키겠다는 결심입니다. 무심은 외면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심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는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진실, 자신의 마음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외로움도 결국은 이겨낸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5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다스린다. 무심한 사람은 결코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평생 뜨겁게 사랑해 본 사람이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성숙한 마음의 경지에 선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이 더 섬세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섬세함은 때로는 지혜가 되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가 되어 겪는 감정 중 가장 무거운 감정은 의무감과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부모니까 참아야지. 부모니까 먼저 이해해야지.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지.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짐이 숨어 있습니다. 다산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의무가 지나치면 비로소 마음이 흔들린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책임은 마음을 바르게 세우지만 과한 책임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부모는 평생 사랑을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쏟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책임이 나를 짓누르는 짐으로 변합니다. 자식을 위해 나를 희생한 것 같은 순간, 그 희생이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느껴지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왜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까? 이 소리의 정체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감정, 죄책감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식은 나를 힘들게 할까?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엔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욕심을 낸 걸까?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죄책감이 고개를 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입을 다물게 됩니다.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자 상처를 키웁니다. 하지만 철학은 이런 순간에서 우리를 꺼내줍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 돼. 사랑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은 사랑을 짐으로 만들고 짐이 되면 죄책감이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줄 때 더 깊어지고 사랑이 소유가 될 때 고통으로 변한다. 즉, 부모가 느끼는 죄책감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니 자식이 힘들면 내가 더 미안해지고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한 것 같고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조금씩 알아야 합니다. 죄책감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다. 죄책감은 지나친 책임감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베풀되 마음을 비우면 덕이 되고 마음을 남기면 짐이 된다. 우리가 자식에게 베풀었던 마음이 짐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준 의무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6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의무로 바꿔버린 내 마음의 방식이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내가 준 사랑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다. 이제는 나도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의 부모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실망하는 이유는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한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이 간극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부모는 늘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품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해 주길 바라고,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가끔은 먼저 찾아와 주길 바라고, 어쩌다 내가 외로워 보이면 말없이 손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이 기대들은 모두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따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따뜻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거라 믿는 순간 그 기대는 상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철학은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는 적을수록 마음은 가볍고 기대가 사라질수록 관계는 편안해진다.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대만큼 실망하며 그 실망으로 인해 사랑을 잃는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게 하는 건 부족한 행동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기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기준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바라지 말고 스스로에게서 구하라. 이 말은 냉정한 자기 책임론이 아니라 기대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돌려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대를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그들의 하루는 촘촘합니다. 전화 한 통이 늦어져도, 문자가 간단해도 그건 사랑이 줄어서가 아니라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계를 지금 나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자식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병행의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대 대신 선택을 두는 것입니다. 자식이 오면 고맙고 오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을 산다. 이 단순한 기준 하나가 부모의 외로움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책은담에서 말하길, 기대하면 번민이 생기고 기대를 비우면 마음이 흐른다. 흐르는 마음은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기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마음을 나누는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만 집중하면, 자식이 지치면 나도 함께 지칩니다. 자식의 기분이 흔들리면 내 마음도 덩달아 흔들립니다. 그러나 관심의 범위를 넓히면 무게가 분산됩니다. 취미, 친구, 이웃, 작은 동행들, 관심이 넓어질수록
자식에게 기대는 무게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댈 곳을 줄여야 늙지 않는다. 몸이 늙는 건 자연의 일이고 마음이 늙는 건 기대가 만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기대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여유가 되고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깨닫는 7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기대의 기준을 바로잡으면 관계의 상처는 절반으로 줄고 평온은 2배로 늘어난다. 결국 관계에서 아픈 건 사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대를 조정하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달라진 순간 남은 인생의 평온이 시작됩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순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웠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고 자식이 잘 지내고 있어도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긴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생긴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서 자신을 찾으려고 할 때 생긴다. 내 삶의 의미를 자식에게서 찾고 내 감정의 온도를 타인의 표정에서 결정하고 내 평온의 기준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걸어둘 때 우리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본질적으로 결핍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채우는 주체가 내가 되면 결핍이 사라지고 결핍이 사라지면 외로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어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면 사람이 곁에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는다. 이 깊은 의미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며 살았습니다. 기분을 맞추고 상처를 덜 주려고 조심하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먼저 양보하고 그런데 이제는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는 나이, 내 삶의 평온을 내가 지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책은 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외롭지 않고 욕망을 좇는 자는 끝없이 허기진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타인의 인정, 자식의 관심, 누군가의 배려를 좇을수록 마음은 더 허기지고 허기질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 허기는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는 것이다. 진짜 평온은 누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내리는 허락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하는 것, 내 하루의 가치를 내가 결정하는 것, 내 삶의 중심을 타인이 아닌 나에게 두는 것,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내 하루는 무너지지 않고 누가 무심한 말을 해도 내 감정은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마음을 바깥에 두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자식에게 두고 사람들에게 두고 상황과 사건에 두면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내 안에 두는 순간 흔들림은 멈춥니다. 정약용 또한 말했습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면 세상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는다.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증명했습니다. 견뎌냈고, 지켜냈고, 버텨냈습니다. 남들은 쉽게 모르는 마음의 상처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도, 허전함도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품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때입니다. 남은 인생의 중심은 자식도, 사람도, 상황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배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관계는 더 편안해지고
외로움은 더 옅어지고 삶은 더 평온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8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겼다. 마음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순간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마음을 잃고 또 되찾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고, 누군가에게 기대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남는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왔는가? 오늘 우리가 나눈 무심의 지혜는 결코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따뜻한 방식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아팠던 관계도 거리를 두면 다시 숨을 쉬고, 너무 깊게 흔들렸던 감정도 가만히 바라보면 서서히 잦아듭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지나치면 무너지고 덜어내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잡히는 순간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으며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이 약간 무거웠다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아 있었다면, 자식의 무심함에 마음이 쓸쓸해졌다면 이 한 문장만 가만히 마음속에 올려두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평온은 내가 지킨다. 이 문장이 당신의 내일을 부드럽게 감싸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당신의 인생은 아직 충분히 따뜻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지혜로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평온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수업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